극한호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내륙은 비가 모두 그쳤다고요? 네, 주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 걱정은 덜었지만 바람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남아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남과 남해안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내륙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오후 한때 충청과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점점 커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폭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만나 더 강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두 개의 거대한 구름덩어리.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만들어진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지형에 부딪혀 생긴 비구름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방향을 틀어 남해로 향하는 열대저압부가 뜨거운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 두 구름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충남, 전남, 경남 등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창원 진북면에 시간당 109.5mm 등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만 무려 13차례가 기록됐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더운 공기하고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로 표현되는 정체전선이 생긴 건데 이 정체전선의 발달에 기폭제가 된 것은 또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죠. 이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약해졌는데 이 태풍 프라산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한 가운데 멀리서 힘을 보탰던 태풍의 잔재가 남해안으로 다가오자 비구름은 합쳐지며 한층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12.3mm, 해남 산이면에 시간당 101mm 등 한낮에도 물폭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서해 남부 해상을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온 공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이번 호우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끝나겠지만 당분간은 가을 폭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경북과 부산,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1,014세대, 1,501명이 호우 피해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에선 11개 시군에서 260세대, 374명이 대피하는 등 대피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농경지 4,116헥타르가 침수됐는데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97헥타르, 1,597헥타르가 잠겨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불어난 물로 하천변 3,600여 곳이 통제되고 있고 지하차도 35개소와 둔치 주차장 155개소, 22개 국립공원 일부 구간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는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내 도로 곳곳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진 도로에는 차량이 헤엄을 치듯 지나갑니다. 계단에 쏟아지는 물이 폭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심 하천 둔치 농구대는 반쯤 잠겼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면서 차량이 2대나 추락했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진 부산 지역에서는 동래구, 금정구, 부산 진구에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최고 300mm의 비가 내린 경남 지역도 곳곳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린 창원과 김해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도심 하천에 거세게 흐르는 흙탕물은 제방을 넘을 듯 아슬아슬합니다. 가정집 마당에 물길이 생겼고 집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경남 지역에는 교량과 하천변 산책로, 둔치 주차장 등 276개소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기사가 꺾이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태풍급의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의 위기경보도 주의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이후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충남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산사태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림청은 강한 비는 그쳤지만 이미 많은 비로 토양이 포화 상태인데다 토사가 흘러내리며 언제든 산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여전히 산사태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사와 낙석, 뿌리째 뽑힌 나무가 뒤엉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산 아래 민가를 덮쳐 인명피해를 내고 수백 톤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막습니다. 2011년 서울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는 수십 명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비용으로 1,0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산에 있다면 전조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땅울림이 들리거나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바람 없이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진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대피는 산사태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고 산행이나 야영, 계곡, 물놀이 등은 피해야 합니다. 낙석 위험이 있는 산지 경사면 도로 운행은 피하거나 반드시 저속 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나 송전탑 등 인위적인 산지 개발 행위가 이뤄진 곳은 산사태 위험이 특히 큰 만큼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지정이 안 됐더라도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산사태는 속도가 빨라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 위쪽이 사람이 건드린 곳인 임도, 벌목, 태양광, 주택, 도로 등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간 지역 주민들은 배수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전신주가 쓰러져 감전사고 위험도 큰 만큼 근처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국내 최대 송이 산지로 꼽히는 강원도 양양. 하지만 올해는 버섯 판매점마다 양양 송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에 송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송이를 캐러 다녀봤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나와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귀경길 시민들 옷차림만 보면 추석이 아닌 피서철 같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여름 내내 한반도에 머무르며 태풍도 얼씬하지 못하게 한 고기압이 꿋꿋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바나 장미는 다 크면
60에서 70cm 정도 돼야 하지만 고온 상태가 계속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닥 분수를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9월 폭염의 기세는 추석을 지나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남 양산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 가을 폭염은 꺾였지만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0월 초까지는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겠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박 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체코 주요 원전 설비 기업 시찰, MOU 서명식과 상하원 의장 접견 등의 일정을 통해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 직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과 함께 최근 여당 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이 대화 주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여권의 껄끄러운 이슈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데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만찬회동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입니다. 여당 내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만찬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을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민심과 동떨어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시각일 수는 없지요. 혼수형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지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심의 바다를 안아가지고 이 안에서 끌어내고 그걸 대통령에 전달하고 끌려와야지.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이견을 노출하며 앞서 한 차례 만찬회동이 연기된 배경으로 꼽혔던 의정 갈등 해법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협상력을 보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하면 공범이나 다를 바 없을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말만 앞선 여당 대표 한동훈도 협상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국민 혈세로 먹는 저녁 만찬의 최소 밥값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회동이 동반부진한 당정 지지율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밥만 먹고 끝나는 자리가 될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총선 이후 바닥 민심을 살펴볼 수 있어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인데요. 왜 그런지 김다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는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등 5곳에서 치러지는데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무난한 승리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영광군이 관심사로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에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민기조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었던 건 옛말, 양당은 양보 없는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의원 전체 워크숍을 영광과 곡성에서 진행한 데 이어 조국 대표는 호남 사리까지 자처하며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일을 추진하다 막히면 12명의 의원이 제1처럼 나설 것입니다. 여차하면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지방선거나 대선 등 앞으로 남은 선거를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 지지층 다지기는 필수입니다. 혁신당의 질세라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민주당은 혁신당을 향한 견제구의 수위를 차츰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희련, 민주당 김경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집니다.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변 없이 자리를 지킬 거로 보고 있지만 총선 이후 민심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당정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부산에서조차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정권 심판론은 더욱 거세질 거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청년들을 만나고 시장을 방문한 것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산은 대단한 도시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데다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기도 한데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주요 변수로 남아있는데 아직 양당 간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 규모에 비해 유독 정치적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에겐 총선 이후 처음, 이재명 대표에겐 2기 출범 이후 첫 선거란 점에서 또 각기 텃밭에 질 경우 그 상처가 가볍지만은 않을 거란 점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이 8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 대비 리터당 21원 내린 1,615.1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21.8원 하락한 1,451.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번 주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최소 이번 주까지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확 낮추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 인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관심은 실제 대출금리 인하 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혹은 11월로 속도 조절을 할지 시점 선택만 남았다며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탓에 한국은행의 인하 고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집값과 가계비 추이를 보고 움직인다는 방침이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반영이 돼서 미리 조정이 되거든요. 미리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석 달째 내렸고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기준금리를 이미 크게 밑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은 그동안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가계비 관리 강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나서 가상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염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가지고 크게 내리지 않지 않을까. 오른 원인은 은행들의 가상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고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난 8년 사이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는 3배 늘었는데 부정하게 타간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놓고 보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해서 급여를 타고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 5배까지 추징도 가능하고 징역이나 벌금형의 전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 낳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8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 6천여 명으로 5년 새 44%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부정수급자도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두는 사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간병 끝에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성마비와 호흡기 장애가 있는 18살 딸을 키우는 조지연 씨.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때가 많은데 결국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척추가 틀어진다든가 고관절이 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술을 연이어서 한 5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환경이었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라날수록 증상은 더 많아지고 심해졌지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찾았다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병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이 아이의 통합 반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환경 자체가 아직도 미비하고 모든 것이 부모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간병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들은 여럿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정부 제도를 직접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자신이 이용할 만한 제도가 무엇인지 혹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간병비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시민들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상자 발굴과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그 정보에 취약하거나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국가가 조정해주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간병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 장애인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 간병 부담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공급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1층 창고 쪽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상가 인근 보도블록에서 지름 1.8m, 깊이 2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한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땅 꺼짐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건물로 돌진해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나 주민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80대 운전자와 동승자인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착각해 밟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고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하며 도발 빈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혼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미 대선을 앞두고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내내 수해를 겪으며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기간에도 잠잠했던 북한은 이달 들어 폭주하듯 도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을 7차례 띄웠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특히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내륙으로 발사하며 정확성을 과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번갈아가면서 남한을 위협했습니다. 사전 경고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경금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성 위협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북한은 이런 행보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러 수출 목적과 함께 대미 압박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민주공화 양당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진 틈을 타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는 미국 차기 정부의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만큼의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과의 일종의 담판을 지으러 핵 협상을 할 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7차 핵실험 여부와 미 차기 정부가 발표할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미 협상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했던 기본적 자유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인권 상황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이 같은 평가를 함께 전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사적 상업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억압하고 있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을 다시 도입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 29일 열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 이후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선언한 이스라엘이 연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부터 임신부까지 무고한 민간인 희생만 늘어갑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베이루트 외곽의 주거단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다수의 어린이와 여성도 목숨을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الأيام الأخيرة وبالأسابيع الأخيرة وبالشهور الأخيرة عدد كبير من الشهداء المدنيين 93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특수부대 사령관을 포함해 16명의 지휘관을 잃은 헤즈볼라는 장례식을 치르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이틀 연속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작전의 중심을 레바논으로 옮긴 이스라엘은 이번엔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로켓 발사대와 180개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6만 명의 안전한 귀가를 새로운 전쟁 목표로 제시한 만큼 당분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היעד שלנו הוא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동시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모여있던 가자 시티의 학교를 공습해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임신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قعدات النسوان في الساحة هن وأولادهم بيلعبوا أولادهم وقاعدين هم الصواريخ هواتين نزلت عليهم. 남부 라파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의료진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시설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부대 사령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미국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좋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완의 아킬 사령관은 지난 1983년 300명 이상이 숨진 베이루트 폭탄 테러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아왔으며 미국 정부는 700만 달러, 93억 원의 현상금도 걸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크리비리의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12세 소년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지난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12세 소년과 75세, 79세 할머니 2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크리비리우주 당국은 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 2채가 파괴되고 20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생존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우는 개전 이래 주기적으로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3차례 공습을 가해 15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하르키우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5명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병원 인근과 일반인 주거지역 그리고 공터에 각각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인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일본 총재 선거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 한일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에도 미국과의 핵 공유와 집단 안보 체제를 주장하며 방위력 강화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国連が機能しない時代になって、このアジアの地域、集団安全保障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これは喫緊の課題である。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은 아예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의욕을 내비칠 뿐입니다. 私が総理になればトップ同士同世代なわけですから今までのアプローチにとらわれず前提条件なく向き合う 과거사 인식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된 뒤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自分たちの祖国を守ろうとされた方でございますので、そこに敬意を表し続けるということは私が希望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데 당선 이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 내 대일 여론은 급격히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도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방위력 증강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까지 밝히면서 차기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CNN 주최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번째 TV 토론을 여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와 무대를 공유할 또 한 차례의 기회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CNN의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측은 트럼프는 이 토론에 동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자와 규칙, 시청률을 칭찬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한 지난 6월 CNN 토론과 같은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어 미국인은 투표 전에 두 사람의 토론을 한 차례 더 볼 자격이 있다며 현대사에서 대선 전에 단 한 차례 TV 토론만 개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손준호 사태 이후에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며 속절없이 2연패에 빠졌습니다. 대구는 안방 빗속 혈투 끝에 세징야의 극장골로 귀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K리그 소식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승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도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리더 역할을 했던 손준호. 중국의 영구제명 징계와 의혹투성이 기자회견, 계약 해지까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수원FC는 크게 휘청였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우리 스스로 또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 전북전에서 당한 0대6 대패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수원FC는 김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4골, 또 대량 실점이었습니다. 20세 월드컵 4강 주역 이승원에게 혼전 상황 K리그 데뷔골을 헌납했고 김승섭의 헤더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천은 이동경의 코너킥을 박상혁이 머리로 연결하며 또 한 점을 달아났고 이동경이 시즌 10호 골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원FC는 지동원과 안데르손이 전후반 한 골씩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원FC는 안방 2대4 패배로 손준호 사태 이후 2연패에 빠진 반면 김천은 5연패 뒤 2연승으로 선두 울산의 승점 1점 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유롭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남은 경기 준비 잘해서 좀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구는 승리만큼 짜릿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다 지나 빗속 안방 관중이 마음 졸이던 시점 대구의 왕 세징야가 오른발로 서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승점 1을 챙긴 대구가 9위로 강등권에서 탈출했지만 일류첸코의 골로 앞서던 서울은 3경기 연속 승리를 따지 못하고 5위에 머물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치열한 3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이 더블헤더에서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3위 LG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두산에 7대14로 졌지만 이어진 2차전에서는 2대0으로 이기면서 4위 두산과 격차를 2경기로 유지했습니다. 두 팀이 장군 멍군을 외친 가운데 오늘 경기에서 삼성이 키움을 꺾거나 LG가 두산에 진다면 삼성은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합니다. 수원에서는 SSG가 KT를 4대1로 물리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SSG 선발 엘리아스가 7이닝 1실점으로 투했고 박성환이 4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면서 자력 5위의 꿈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지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폐장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달라진 기후를 관광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을 빼곡히 수놓았던 파라솔과 구조대원이 주변을 살피던 망루는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피서철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합니다. 원래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생각보다 더워서 바닷물도 생각보다 좀 따뜻할 것 같아서 바다 수영까지 하게 됐어요. 지난 6월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마쳤습니다. 물놀이 용품 대여소와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이 모두 철거됐고 65명이었던 안전요원도 상황실 근무자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 발걸음은 주말과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부산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이용 문의가 계속되는 등 피서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지자 해운대구는 운영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초인 개장일을 조금 더 늦추고 폐장일을 9월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해운대에서 물놀이하던 외국인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구조대원이 없는 시기에 피서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전과 달라진 기후를 반영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횟수와 그 기간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해양 관광 활동들을 더 큰 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를 시작으로 길어진 여름에 대처하려는 지자체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 요금의 절반을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사업자 2곳을 확정했는데 가격은 당일 배송이 57%, 일반 배송은 43%,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반값 택배 집화센터가 들어설 자리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송장이 바로 나옵니다. 인쇄된 송장을 택배 보낼 상자에 붙이면 끝. 이렇게 맡겨진 화물은 지하철과 전기 화물차로 택배업체 집화장에 전달돼 최종 목적지로 배송됩니다. 키오스크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송장도 바로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송장을 붙이고 상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지하철 택배 집화센터는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7월에는 57개 역 전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V2V 2곳을 선정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서 집화센터를 운영하려 준비 중인데요. 지금 각 역사에 택배함 설치하고 무인을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최소 규격 기준으로 당일 배송은 2,500원, 일반 배송은 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중의 같은 규격 택배 평균 요금과 비교해 각각 57%와 43% 저렴한 반값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0만 건의 반값 택배 배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연간 80만 건, 오는 2027년에는 160만 건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블록버스터 로봇 영화 트랜스포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합니다.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볼만한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Now is the time for us to stand up.
트랜스포머들의 고향 사이버트론 행성의 지하광산에서 일하는 하급 로봇들이 지상에 나가 변신 능력을 얻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0주년을 맞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최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할리우드 톱스타 크리스 햄스워스, 스칼렛 요한슨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Then I first assumed I thought I'd just be sitting in a chair reading lines, but for the action scenes in particular in our film, I was jumping around and having to throw punches and make noise and kind of, exert a fair amount of energy. 인사팀 별로 좋은 부서 아니다. 제가 방안을 사정이 어려운 조선소에서 해고할 동료를 추려야 하는 인사팀 막내의 시선으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그립니다. 조선소 인사팀에서 실제로 일했던 감독의 경험을 토대로 인력 구조조정 과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게끔 하는 시간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말 때문에 집에 가는 길 내내 행복했다고. Bon, t'es sûr? Bah, je résiste pas. Bah, mardi, hein, du coup. 업무차 알프스에 온 직장인이 설산의 절경에 매혹돼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산속에서 야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의 압도적인 풍광이 스크린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판타지 요소와 특별한 로맨스까지 더해져 다른 산악 영화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수상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